1676년 조선 숙종시대 영의정 허적의 집에 한승려가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세월이 느껴지듯 지저분한 종이었지만 그 재질은 왕궁에서 났을 법한 귀한 종이었는데 그곳에 적힌 말이 소현 유복자 의류 4월 초 9일생 유복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자식이란 말이니 이 승려가 바로 소현세자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말인데, 소현세자는 인조임금의 첫째 아들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비운의 왕세자입니다. 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자의 이름은 처경. 왕족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으면 봉변을 당할 테니 신분을 숨긴 채 떠돌이 승려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궁궐이 난리가 나 조사를 해보니 처경은 아주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불경을 가르쳐주고 있었기에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고 있었으며, 이미 궁궐 사람들 중에도 처경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몸을 숨겨야 했던 처경은 그간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소현세자와 강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처경. 그가 태어났을 때 소현세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앞으로 왕족의 권력 다툼 때문에 아기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 생각한 강빈은 태어난 아기를 보자기로 감싸 궁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를 건네받은 여승이 상자에 넣어 강으로 흘려보냈다라는 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여승 묘양이 아기를 숨기고 서울을 벗어나 몰래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란 처경이 10살이 되자 묘양은 귀한 종이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것이 바로 강빈께서 손수 써내린 증거물. 그걸 보고서야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처경은 신분을 숨긴 채 절에 들어갔고,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잊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6년의 수행을 마친 처경. 드디어 절을 떠나 불쌍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속세를 망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민중을 보살피던 처경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불경을 외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경을 해석하는 것에는 여느 나이 많은 승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신도가 그의 제자가 되겠다며 뒤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수행을 거듭하고 불경을 외워도 자신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번뇌를 떨칠 수 없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간직한 출생의 비밀.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어느새 처경의 발길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고, 영의정 허적이라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자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임금에게 보고되었고, 당시 임금인 숙종으로선 잃어버린 당숙이 나타난 것인데 숙종은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경의 아버지라는 소현세자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 왕실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이름, 소현세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소현세자는 인조의 첫째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왕자로 유명한데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병자호란. 당시 중국에는 중원을 지배하는 명나라, 그리고 만주에서 세력을 키운 신흥강자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 청나라는 근본 없는 오랑캐의 나라이고 조선은 명나라와 4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나라를 오랑캐라 여겼죠. 하지만 그 오랑캐가 조선을 쳐들어온 병자호란에서 조선은 대패하였고, 조선의 임금 인조는 오랑캐에게 엎드려 절을 올리며 청나라의 신하의 예를 올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가 8년간 인질 생활을 하게 되죠. 이 8년의 세월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데, 소현세자는 포로 시절 동안 훌륭한 왕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나라의 관료와 장수들이 세자를 길들인답시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윽박지르는데, 그때마다 세자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죽여라! 라며 절대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 당당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는 청나라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청나라에는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노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이들을 돈을 주고 데려와 그 인력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이 꽤 성공적이어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돈을 이용해 청나라 고위층과 친분을 다집니다. 이는 청나라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소현세자가 나서서 중재하며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죠. 외교적으로 보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수완을 보나 꽤나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인데,
인조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삼전도에서 머리를 박으며 치욕을 겪었는데 아들이란 놈이 오랑캐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니요. 혹시 이러다가 청나라 편에 선 세자에게 임금자리 뺏기는 건 아닐까? 인조의 마음에는 의심의 씨앗이 피어나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소현세자를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는 원수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조선으로 소현세자가 돌아왔지만 귀국한 지 단 3개월 만에 병으로 사망하십니다. 아니, 청나라에서 고된 생활을 버티고 돌아왔는데 고작 3개월 만에 병으로 죽어버린다. 이거 인조가 독약이라도 먹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독살설이 단지 음모론 수준이 아니라 꽤나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논문에서도 언급될 만큼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였는데 최근에는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독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최신 논문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독살이건 아니건 간에 소현세자가 죽은 뒤 인조의 행동을 보면 야, 진짜 너무한다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세자가 일찍 죽었을 경우 다음 왕은 세자의 아들이 물려받는 게 정통입니다. 소현세자도 아들이 3명 있었으니 첫째 아들이 다음 왕이 돼야죠. 그런데 인조는 뜬금없이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이죠. 친아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하는데도 명령이라고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현세자의 혈통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인지 자기 며느리인 강씨가 역모를 저질렀다고 우기며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역모 맞으니까 죽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신하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소를 하지만 오히려 신하들에게 니놈들이 나라를 걱정하면 강씨를 죽여야지. 왜 감싸고 도느냐? 역정을 내고 있으니 보다 못한 신하들이 그래도 며느리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 죄가 있어도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 간청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개 같은 것을 내 자식이라 말하다니 임금을 모욕하는 거냐? 라고 자기 며느리에게 욕설을 내뱉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임금의 욕설을 그대로 남긴 것은 이게 유일한 기록입니다. 강씨는 사약을 받아 죽고 강씨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은 역적의 자식이라며 제주도로 유배 보내는데 그중 2명이 유배 중 병으로 사망해서 소현세자의 혈통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래 정당한 승계자였던 소현세자의 혈통이 인조의 어거지로 역적 집안이 되어 쫓겨나고 이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왕이 된 효종은 즉위기간 내내 정통성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그 다음 임금인 현종 때에 와서는 이 정통성 문제가 밖으로 터져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이렇게 소현세자와 관련된 정통성 문제 때문에 효종과 현종이 고생을 하고 그 다음인 숙종대에 와서야 이제 좀 정통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소현세자의 영향은 조선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는 소현세자와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먹고 살기 좋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당연히 정치인이 욕을 먹는 겁니다. 나라가 개판인 걸 보니 임금이 못해서 그렇다. 소현세자 혈통이 왕이 됐으면 살기가 좋았을 건데 이런 여론이 분명 존재했겠죠. 훗날 조선에는 소현세자의 자손들이 정당한 임금이다 이런 쪽지가 돌기도 했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날 땐 소현세자의 먼 후손이라도 내세워서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라며 소현세자의 혈통이 상징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되돌려서 다시 숙종 2년 서울에 나타난 소현세자의 숨겨진 아들, 만약 이자가 권력을 얻으면 혹시 모를 우환이 생길지도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심경으로 이를 지켜봤을 숙종. 그런데 이 처경에겐 숨겨진 비밀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처경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스님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던 처경, 그는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쉽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르침, 나를 믿는 자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처음에 백성들은 의아해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저분이 굉장한 스님이라는 겁니다. 무려 입에 아무런 음식을 대지 않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불경을 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이 내려주시는 법수를 마시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덩어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따라 처경을 만나고자 하는 백성이 점점 몰려들었고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은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백성들은 처경이 밤중에 산에 올라 동굴 속에 숨겨놓은 고기를 씹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려오는 길에 약수터에서 물을 떠온 뒤 법수라고 이름 붙여 팔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처경에 대한 소문은 점점 부풀어져 가고, 처경은 그를 이용해 점점 대담해집니다. 자신이 양치하고 뱉은 물을 마시면 불로장생을 하고, 목욕을 하고 나온 물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백성들이 집안의 재물을 겨우 긁어 모아 양침물과 떼국물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죠. 또한 불경을 가르쳐 주겠다며 젊은 여자들을 불러 모은 뒤 매수청을 드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다 라는 여자를 희롱하는 것을 일삼았다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숨겨진 채로 처경이 왕실의 종친으로 인정받아 권력을 손에 쥐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을 것은 당연한 사실. 하지만 다행히도 처경은 왕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처경이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처경이 제시한 증거들이 가짜로 판명됐기 때문이죠. 강빈이 손수 쓰셨다는 글씨를 자세히 조사해보니 글씨체가 세자빈이 썼다기엔 너무 조잡하고, 또 강빈이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날짜가 맞지 않는데 소현세자는 4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4월 9일에 태어난 아기를 유복자라고 칭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처경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진짜 그의 인생은 이랬습니다. 처경은 1652년 평범한 양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소현세자가 1645년에 돌아가셨으니 7년이나 늦게 태어난 사람이죠. 처경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절에서 길러졌는데 19살에 절을 떠나 그 외모와 말솜씨를 바탕으로 여인들을 희롱하는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스승님은 앞모습은 마치 부처님 같고 뒷모습은 마치 왕자님 같습니다. 소현세자의 숨겨진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게 혹시 스승님 아닙니까? 얼마 전 제자로 들어온 묘향이라는 여인의 말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백성 모두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왕족의 신분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경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현세자와 관련된 정보, 소현세자의 유복자에 대한 정보, 왕실의 정보를 있는 대로 긁어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치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인생을 그 이야기에 끼워 맞춥니다. 하지만 배운 것 없는 사이비 교주가 왕궁의 조사관들을 속일 순 없었죠. 모든 것이 들통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이미 묘향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는데도 전부 모함이고 자신은 왕족이 맞다고 버팁니다. 온갖 주변 관계자들이 끌려와 자백을 하고 처경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들을 내놓지만 끝까지 독하게 버티며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증인이 나타나는데, 처경의 진짜 외삼촌과 승려 시절 스승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경은 친숙한 얼굴이 보이자 눈을 질끈 감고 앞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얼굴을 잡고 억지로 눈을 뜨게 만들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합니다. 그렇게 처경은 왕족을 사칭한 죄로 1676년 11월 16일 용산 당고개에서 목이 잘려 처형되고, 묘향은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합니다. 그리고 처경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처경을 믿고 따르거나 처경과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낸 사람은 모두 유배를 보내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힘든 마음을 이용해 종교를 만들어 돈을 갈취하고 여성을 희롱하다가 죽은 세자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쥐고자 했던 처경. 이러한 사람들은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던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